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스타트를 해서 3월 4일 월요일에 스타트를 해서 월화수목금 딱 하면 금요일에 딱 하면 3주차가 끝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지금 개교기념일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수요일, 그 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그 다음에 선거 날이 수요일 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일 수업들이 완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16주 중에 3주가 공휴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반드시 보강을 하시든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투표하고 와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하는 불상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금요일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그럭저럭 보강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한 학기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아무튼 3주차고 그래서 지금 파이썬 수업 진행하는 거랑 우리 자바로 수업 진행하는 거랑 공히 지금 3주차 제목은 데이터와 코드라는 제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게임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 단계에 해당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뤄본 적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일단은 이클립스 켜고 일단은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내용 위에 이제 자바 동네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신경 써서 적을 법한 게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추가로 알아둬야 될 법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입혀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3주차 수업 자료를 절반 정도를 오늘 나간다 치고 다음 주에 그 남은 절반이 조금 짧을 테니까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얼추 여러분 그 창컴 공창컴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특별한 슬라이드 설명을 먼저 진행하지 않고 일단 다짜고짜 이클립스 켜고 지금 여러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런저런 코드 작성해 보면서 살짝 복습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 두 가지로 관점을 가져가 보면서 다양한 중요한 단어들을 살짝 찍어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흐름,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두 가지 흐름을 조금 더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구조적으로 내지는 더 집요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하나를 다음 주에 이제 다루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실습을 살짝 진행해보고 요 뒤에 바로 슬라이드 정리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먼저 진행해보고 저도 지금 커닝 페이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돼요. 그거 같이 하면서 일단은 현장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작성했었던 그 1 이상 100 미만 수들 더해서 최종적으로 4950 4950 네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자바가 열려 있을 것이고 얘는 뭐 일단 닫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에는 지금 자바 프로젝트가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제 오늘 사용할 자바 프로젝트를 일단 먼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뭐 다 기억하죠? 요 메뉴 바에 있는 요 플러스 적혀 있는 요 버튼 오른쪽에 있는 세모를 누르시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나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파일 메뉴에도 뉴를 하시면 여기도 자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비어있는 곳을 적당히 오른쪽 클릭하면 역시나 뉴가 있고 역시나 자바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뭐를 고르시든 아무튼 간에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름은 뭘로 할 겁니까 등등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3주차니까 W3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이니까 역시나 프랙티스 정도로 해두고 자 오늘 이제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클립스 잘 설치해 놨다면 지금 여러 가지 그룹 박스들 중에 JRE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 요 동그라미 버튼이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거 선택돼 있나 그 다음에 자바 어쩌고 17 또는 그거보다 큰 숫자가 적혀 있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 안 보이면 스크롤을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휠을 굴려서. 모듈 어쩌고 돼 있는 그룹박스에서 체크박스 두 개가 다 체크가 해제돼 있나, 해제돼 있지 않다면 위에 거를 해제하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모듈 친구를 안 쓸 예정이니까 요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만 잘 해두면 다음번에 동일한 노트북으로 다시 이클립스 켰을 때 또 자바 프로젝트 만들 때 해제돼 있는 상태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테니까 지금 한 번만 더 체크해보고 엔터키를 강탈하시면 피니시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익숙한 솜씨로 이 친구 열고 src 폴더를 우클릭해서 뉴 한 다음에 클래스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만들 거니까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해주시고 Alt V를 눌러서 요 체크박스 3개 모여있는 것들 중에 맨 위에 거 도 체크가 되어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다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w3 언더스코어 프랙티스가 있을 것이고 src 폴더에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프로그램.java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전 수업 몇 시입니까? 오늘 설마 이 수업밖에 없습니까? 금요일? 아이 세상에. 자, 우리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창컴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서 대신에 우리는 자바라는 친구를 써서 몇 가지 기초적인 간단한 목표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도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자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컨트롤 F12를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잖아요. 자바 프로그램을. 자, 컨트롤 F12를 누르면 콘솔 탭에다가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목표는 아무튼 누르면 여기에 3하고 한 글자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 sysout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는 이 6글자를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엔터키를 치던가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을 당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이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system.out.println 이 적혀 있고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적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한 내용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괄호 안에다가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큰 따옴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 칩시다. 그러면 그때랑 비슷하게 출력하는 것이고 그때랑 다르게 이번에는 헬로월드가 아니라 3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괄호 안에다가 3 한 글자 적고 엔터를 치면 일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문장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당연스럽게도 아래 3 한 글자가 튀어나오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우리는 출력을 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그대로 두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무엇을 출력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만 3 대신에 5를 적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면 당연스럽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괄호 안에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헬로월드 적어놨으면 헬로월드를 3 적어놨으면 3을 5를 적어놨으면 5를 출력해주는 그런 느낌의 한 줄인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 한 글자 적거나 5 한 글자 적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건 저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5라고 3글자를 적어놨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과연 콘솔 탭에 뭐라고 출력이 될까요? 자바 수업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컴 수업에서도 아마 또 해봤겠죠? 자, 요거 지금 저장하고 실행하면 뭐가 뜰까요? 왜 8이 뜰까요? 그야 뭐 3이랑 5랑 더하면 8이니까 라고 답하면 그럴싸하겠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친구는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 35 같은 두 글자 적어놓고 실행했다면 35가 나왔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 더하기 5 이렇게 세 글자를 적었더니 3 더하기 5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8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 봐봐요. 일단 우리가 자동 완성 당한 코드 자체는 아무튼 콘솔 탭에 출력하고 ln이 적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것까지 해주는 친구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걔는 걔대로 두고 요 사이에 요 괄호 안에다가 다른 코드를 집어넣었다면 일단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신경을 쓴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일종의 그 바깥에 있는 출력을 이어서 해준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덧셈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 다음에 출력하고 싶다 하면 3, 5 대신에 다른 거를 적어서 덧셈식 구성하고 걔네를 지금과 같이 괄호 안에다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곱하기 하려면 Shift 8 하면 되는 거죠. 1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자, 3 나누기 5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 아마도 파이썬에서는 이게 0.6이 나온다라고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뭐 우리 파이썬 저도 깔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와요. 왜 0.6이 나오냐? 3 나누기 5 하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5분의 3은 10분의 6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0.6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0은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0은 3을 5로 나눈 몫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눗셈 하면 소수 개념을 모르니까 몫은 0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배웠겠죠? 어떤 숫자를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때 남은 나머지를 계산 결과값으로 뱉을 수 있도록 하려면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 뭐를 적으면 됩니까? 그때는 슬래시를 적는 게 아니라 Shift 5 하면 나오는 퍼센트를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당연스럽게도 3이 나오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도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런 식으로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오고 3% 하면 이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머지인 3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 3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냐를 여러분이 얻고 싶을 때는 그때는 슬래시를 2번 적어서 하면 방금 자바에서 봤던 거랑 유사하게 몫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6//5 했다면 이때는 몫은 1이요 나머지도 1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파이썬 동네가 조금 다른 동네에 비해서 서비스를 더 잘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몫이 얼마냐 보다는 진짜로 나누면 0. 얼마냐 소수부까지 계산해 주기를 보통은 희망을 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눗셈은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동작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를 내볼게요. 얘는 지금 0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칩시다. 마이너스 3을 5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몫이랑 나머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바 동네에서라든가 C 동네에서라든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나눗셈을 하면 몫이랑 나머지를 둘 다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y는 ax 더하기 b 같은 느낌으로 할 때 지금 우리가 3은 0 곱하기 5 플러스 3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한 셈이죠. 그래서 3 나누기 5를 하면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목표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을 적은 거예요. 하면 과연 몫은 얼마라고 답변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바 동네에서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C 동네, 윈도우에서 C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자바 동네에서는 몫은 0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말은 되죠. 0 곱하기 5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슬래시 5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 퍼센트 5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몫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죠? 플러스 2가 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어요.
양수 나누기 양수를 할 때는 몫이랑 나머지가 자바 동네랑 파이썬 동네랑 동등합니다. 대부분의 동네에서 뭐 음수 같은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5로 나눈다라면 나머지가 0, 1, 2, 3, 4 이 5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한에서 가장 큰 몫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음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자바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0이 튀어나왔고 한 끗만큼 더 높은 몫이 나온 거죠. 대신에 나머지가 음수가 돼버렸어요. 자바 동네가 그렇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몫이 마이너스 1로 뚝 떨어졌고 대신에 나머지는 여전히 양수 범위 안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어떨까요? 일단 파이썬을 먼저 본다면 3을 마이너스 5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이제 사람이 요거 나눗셈 같은 걸 한다 생각하면 요거 이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도 동일한 숫자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 몫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파이썬 동네는 동등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아까랑 뒤집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몫은 일단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대신에 나머지가 분모 분자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의 부호도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바 동네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자바 동네 같은 경우도 몫은 동등하게 0이 튀어나오고 대신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부호가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중에도 지금 상경 계열 친구들이 있겠죠. 아마도 경영 쪽이라든가 경제 쪽이라든가에서는 아마도 이런 그쪽은 이제 마이너스다라면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눗셈 같은 거 환율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나눗셈이라든가 진행하는 동안 여기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반올림, 버림, 올림 같은 걸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수 분야에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지금 보니까 자바 동네랑 파이썬 동네가 약간 나눗셈을 음수 쪽에 대해서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따라오는 거긴 한데 몫을 구하고 싶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붙이든 분모에 붙이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기 전에 곱셈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놨든 그 순서와 무관하게 몫은 항상 동등하게 항상 0 또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그 정도는 일단 보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더하기를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때 어떤 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 더하기 8 같은 상황 생각해 봅시다.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8을 해도 되는 거고 5 더하기 8 먼저 하고 3을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편하게 다른 숫자들을 먼저 곱한 다음에 나누어도 또는 일단 나눈 다음에 다른 숫자랑 곱해도 동등한 결과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게임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숫자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체력 내지는 거리라든가 그런 숫자들을 이전보다는 좀 더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마도 여러분은 요 음수 빌런들과의 혈투를 벌이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점프 잘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요상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음수랑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일단은 자바나 파이썬 양쪽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단 내가 다루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음수를 케어하고 있나를 조금은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측면에서는 그렇고 목 측면에서는 일단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출력을 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씌울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출력할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적기 위해 괄호 안이라든가 그 전체 문장의 특정 영역에다가 이번 목표에 걸맞는 또 다른 코드를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다 정도를 일단 구경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하면 요거 뭐냐 여러분 그 창컴이랑 공창컴 다 들어봤으니까 그쪽에서도 보통 초반에 다 하는 내용이죠.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 형식 같은 거 공부했습니까? 지금 파이썬 하는 친구들 이번 주에 형식이 처음 나왔는데 뭐 int라든가 그런 거 단어 들어본 적 있겠죠? str이라든가 그 다음에 float이라는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bool이라는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렇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도 일단 비슷하게 그런 거 들어있고 등등등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들려는 자바 프로그램을 약간 의인화 같은 느낌으로 시켜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사용자의 나이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콘솔 탭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출력해 놓고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이를 입력하면 이제 내 나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저 사람의 나이 두 개를 뺄셈을 해서 몇 살 차이가 나냐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사용자 키보드 입력 받을 때 어떤 거를 썼습니까? 기억납니까?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출력을 할 때는 print라는 함수를 아마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고 싶다 할 때는 뭐를 썼습니까? 그죠?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print 5글자면 출력할 수 있었고 imput 5글자면 입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나를 살짝 곁들여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자바 동네에서 주석은 이런 느낌으로 슬래시 2개 하면서 주석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 일단 파이썬에서 쓰던 파이썬에서는 Shift 3 해가지고 주석을 적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한 줄짜리 주석 적고 싶다라면 슬래시를 2번 치면 돼요. 그러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절히 녹색으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주석은 일단 저만 적을게요. 이 정도로 실행되는 조그만 자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숫자를 총 3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사용자의 나이, 그 다음에 그 뺄셈 결과에 해당하는 나이 차가 얼마가 나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짝 단어를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 같이 진행했었잖아요. 그 뭐랑 뭐 기억납니까? 선언이랑 문장 이 2 단어를 일단 가지고 1 이상 100 미만의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 살짝 구성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선언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선언 어떤 식으로 적었었죠? 그때는 우리가 숫자를 2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2개의 숫자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읽어왔다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면 x는 3, 넘버는 3하고 엔터 쳐두면 내가 일종의 새로운 변수 이름으로서 x라는 이름, 넘버라는 이름을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게 가능했었죠.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아 이거 새로운 변수 이름 x야 넘버야 까지만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까지 같이 정해 놓은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적을 수가 있다 그랬고 요건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주석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지정한다라는 건 그런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어떤 이름에 담아 놓고 스타트 할 거냐 플러스 그래서 그 나이가 얼마냐를 미리 적절한 선언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는 그냥 소수점 안 달린 숫자로도 충분하니까 int 형식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my age 프로그램 자체 내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저는 지금 16진수로 20대니까 저는 0x20이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끝을 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본인이 원하는 나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의미하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거고요. int 형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거고요. 플러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진수로 32살로 지정을 해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나이 같은 경우는 your age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5살 이러고 세미콜론 찍거나 20살 하고 세미콜론 찍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컨트롤 F12를 눌러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그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몇 살이 될지를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바 코드 적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선언에서는 는 뭐 30과 같은 식으로 미리 값을 담아놓고 유효한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요 나이차가 몇 살이 나냐에 대해서도 요 에이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뺄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일단은 이름만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 3개의 데이터를 담기 위한 새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두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미리 세팅까지 해두고 지금 스타트를 하는 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나이 입력받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출력할 때 sysout 한 다음에 자동 완성하면 거기서는 system.out.print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자바 프로그램 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out이니까 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내가 쓸 거고, 그것들 중에 지금 바로 화면에 출력할 거다 println이라는 친구를 골라가지고 실제 작업을 수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동네에서는,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시스템하고 점 찍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 out이 있는 반면에 in이란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자, 아쉽게도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자바 동네에서는 요 in 한 다음에 점 찍는다고 우리가 뭔가 써봄직한 적절한 이름이 적혀 있는 뭔가가 지금 튀어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리드 뭐 바이트 막 이런 거 튀어나오고, 리드 얼 바이트 이러고 앉았고요. 뭐 리셋 뭐 하지도 않았는데 별의별 이상한 것들만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 동네랑 자바 동네에서 차이점이 여기서 살짝 발생을 해요. 자, 파이썬 동네, 여러분 이제 파이썬 요즘 어디서 많이 씁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우리 지금 융합전공에도 그거랑 관련한 수업이 있죠.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코드 작성할 때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써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냥 그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걔보다 좀 더 좋은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보거나 하는 정도의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키보드도 당연히 달려 있는 그런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내용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print 5글자만 적어도 얼마든지 그냥 지금 아마도 앞에 떠 있을 그 창에다가 내가 파란색 글씨로 출력하겠다, 까만색으로 출력하겠다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put 괄호 닫고 간단한 호출식만 적어도 당연히 달려있을 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자바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 여러분 지금 안드로이드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죠. 그나마 얘는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친구인데, 여기 키보드가 안 달려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친구인데, 자바 같은 경우는 그래, 코드 작성하는 거,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는 이클립스 같은 프로그램 써서 일반적인 노트북이라든가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쳐도, 그렇게 만든 자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어떤 웹 서버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벽면에 붙어 있는 저런 에어컨 같은 거 조작하는 조그만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TV라든가 같은 기본적으로 키보드라는 게 달려있을 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컴퓨터 위에서 동작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해봤잖아요. 헬로월드 계속 출력하는 거 5번 연거푸 실행했더니 5개가 돌아갔었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컨트롤 F11 누른다고 옛날에 실행되던 걸 끄거나 하지 않았어요. 파이썬은 아마도 반드시 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를 다뤄본 적 있다면 그런 환경도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실행하겠어 하면 이전에 실행 중인 게 있다면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든가 해줬을 거예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트북보다 훨씬 더 작은 컴퓨터, 키보드 같은 게 안 달려있는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 자바의 초기 버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system.out은 우리가 조금 쓰기 편한데 system.in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같이 적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금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거 가지고 걔네들 지금 나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좀 더 프로그래머가 좀 더 쓰기 편한 기능들을 다른 클래스에다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클래스 정의를 잘 적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추가로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어디에? system.in을 갖고 노는 용도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자, 대충 요 선언 적어 놓은 거 아래에다가 엔터키를 좀 치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C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스캐너라는 친구가 java.ut를 해가지고 목록에 처음에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목록에 떴으면 엔터키를 쳐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캐너라는 이름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자, 저 엔터키 한번 쳐볼게요. 잘 보시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는 적혀있지 않았던 뭔가 인포트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요 한 줄이 추가로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임포트문 파이썬에서 써본 적 있잖아요. 뭐 써봤습니까? 임포트 한 다음에 뭐 적어봤어요? 아마도 임포트 랜덤이라든가 임포트 타임이라든가 그런 거 적어본 적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자바 동네에도 그런 임포트로 스타트하는 한 줄 같은 걸 적을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java.util.scanner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목록에 보였던 그 글자들 조합해갖고 점점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방금 고른 그 이름 스캐너 7글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이 스캐너라는 친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원래 있었던 system.in을 다루기 위한 용도로 세팅해 놓고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숫자 3개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로 도입을 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 그 새로운 스캐너 친구를 다루기 위한 담아놓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위에 보시면 얘네들 다 선언이잖아요. 그죠? myAge int 값 하나 다루기 위한 이름임.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캐너라는 뭔가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스캐너 하나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 지금 적으려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캐너를 다룰 거니까 가장 먼저 그 스캐너라는 친구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는 새로운 이름, 뭐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건 저만 적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지금 우리는 4번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성공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요 이름만 정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자리에서 스캐너란 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지금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를 system.in을 다루기 위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new를 적고 그러면 아마 붉은색의 굵은 글씨가 될 거예요. 는 한 다음에 new를 적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시면 이번에는 그래서 새로운 스캐너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엔터를 칩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는 지금 스캐너를 어떤 버전을 쓸 거냐면 system. 하면 in을 자동으로 골라줄 겁니다. system.in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스캐너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새로 정한 이름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에다가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와 같이 적어놓는 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한 번 더 치면 그 아랫줄에 이제 코드를 적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미콜론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목표는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요
우리가 정한 이름인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뭔가 복잡한 게 있기는 하지만 next 정도까지 적으면 이제 next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의 인풋 괄호 닫고 같은 경우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501합시고 엔터키 치면 500 세 글자가 나오는 게 정상인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시스템점 있는 그런 기능을 일절 제공하지 않지만 별도로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스캐너라는 거 안에는 그렇게 글자들 받아서 숫자로 바꿔서 주는 애, 그렇게 받아서 글자 그대로 주는 애, 한 줄 다 받아서 주는 애랑 단어 하나씩 쪼개가지고 주는 애 등등 다양한 애들이 지금 마련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스캐너 한 다음에 점 찍어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현재 이 부분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나이를 입력받아서 그걸 your age에다 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파이썬에서 적어본 적 있는 일단 your age 하시고 는을 한 다음에 스캐너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아주 가까운 곳에 next int라는 친구가 목록에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고르고 엔터를 치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방금 준비해 놓은 그 새로운 스캐너 뭔가가 들어있는 그 이름을 써서 거기다 점을 찍고 사용자가 가장 처음 입력한 숫자 하나 받아서 그거를 your age에 담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나이 차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데이터가 다 모였어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사용자의 나이.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차는 your age 빼기 my age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는 건 이건 sysout 쓰면 되겠죠. 일단 엔터 쳐두고 이 안에서 이제 차 플러스 살 차이 납니다 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하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완성이 된 거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11 누르시면 돼요. 실행하면 뭐 별다른 반응 같은 거 없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콘솔 탭 보시면 아직은 얘는 터미네이티드가 뜨진 않았어요. 여전히 이 자바 프로그램은 실행 중입니다.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서만 깜빡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바 프로그램은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뭐 32 하면 제대로 0살 차이 납니다라고. 저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 나이가 32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히 숫자가 될 만한 거 적고 엔터키를 치면 알아서 그걸 your age에 담고 뺄셈을 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까지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 여러분 인풋 쓸 때는 그 인풋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 입력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프롬프트라 부르는 거. 근데 스캐너는 그런 걸 제공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사용자한테 나이를 입력하세요 같은 거 보여준 다음에 입력을 받고 싶다. 그때는 이제 자 요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건 저만 할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scanner.nextint를 하기 이전 시점에 미리 sysout 해가지고 자동 완성 당하고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글자들을 미리 먼저 출력을 한 다음에 입력을 받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커서는 여기서 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왜냐? 요 꺽쇠까지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칠 테니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죽일게요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프린트 ln에서 ln 부분을 빼시면 그냥 프린트라고 적혀있는 이런 버전도 이 시스템.out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신다면 여러분 파이썬에서 인풋 쓸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커서를 내가 출력한 거 바로 뒤에서 깜빡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32살 하면 다시 한번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의아함을 느낀 친구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짜놨다면 아마 오류가 떴을 겁니다. 어디서 오류가 떴냐? 이 덧셈에서 오류가 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는 명백히 숫자가 담겨 있거든요. 방금 전에 숫자 0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아이고 0 플러스 살 차이 납니다
하면 여기서는 털렸단 말이에요. 숫자 더하기 글자들 하면 여기서는 오류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여기서 지금 여기 0이 들어있었고 인트 더하기 요 글자들 큰 따옴표로 표현하는 글자들을 더하면 우항이 이깁니다. 글자들이 이겨요. 그래서 0이 담겨 있었다면 0 한 글자짜리 스트링이라 불러요. 스트링 형식 값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00이 들어있었다. 300 세 글자를 만들어서 3004살 차이 납니다 라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C사우스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편하죠. 또 웃기게. 아무튼 그런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아마 이런 거를 적어본 적이 있겠죠. 내 손에 숫자가 담겨 있고 그거에 대한 글자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붙이기 하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int 괄호열고 닫고 str 괄호열고 닫고를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은 직후에 또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도중에 적어가면서 목표를 달성을 했었을 겁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그 양쪽에 대해서 조금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약간 이 스캐너라는 친구 만드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여러분이 숫자가 필요해 next int 하시면 돼요. 소수점 달린 숫자가 필요해 next 더블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next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반대 방향에서는 메시지 만들거나 할 때는 그냥 숫자 더하기 글자들 숫자 더하기 스트링 형식 해도 최종적으로 스트링 붙이기를 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요 정도 하면 일단 기본적인 현장 학습은 끝이 날 것 같고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SYS OUT 저장했을 때 여기저기 막 빨간 딱지 붙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노란색으로 줄을 하나를 그어놨고 옆에 노란색 느낌표랑 전구가 하나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돼 있냐면 스캐너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스캐너는 닫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자원이 새고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시스템.in 자체에서 이런 nextint라든가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몇몇 컴퓨터들은 일단 키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스캐너 같은 뭔가 고급 기능을 항상 제공하기에는 힘이 엄청나게 딸리는 컴퓨터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 스캐너라는 친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되 파이썬 버전, 그 파이썬의 인풋 함수에 비해서 훨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이 친구는 한 번 만들면 이렇게 한 번만 써먹고 다음부터 안 쓸 예정이다라면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에는 조금 자원 낭비가 심해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등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캐너는 이 선언 안에서 직접 한번 만들고 그 아래서 UOAG는 할 때 한 번 사용하고 그 뒤에는 다시는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 스캐너 다 썼어. 이건 같이 쳐봅시다. UOAG는 부분 아래에다가 스캐너 적당히 앞부분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키 치고 점을 찍으시면 알아서 클로즈라는 친구를 골라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로즈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세미콜론까지 찍도록 엔터키를 쳐주시면 아까 그 노란색 줄 그어놓은 것도 같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전체 자바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면 어차피 닫아놨든 열어놨든 다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저런 뭔가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친구들은 딱 한 번 만들고 이제 다 썼다 싶으면 점 클로즈에서 적당히 미리 정리를 해두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썼으니까 나 여기서 닫는다 라고 적었더니 이클립스도 이제 별 말을 안 하는 걸까지 마지막으로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5분이 지났는데 대충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내용들 관련해서 썰을 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윈도우스 11 같은 경우는 배터리 오래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00% 다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충전기 꽂아놓고 쓰면 점점 배터리가 열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이 돼 있다는 건 의미 관점에서 흥분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잔뜩 들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람이 빠지듯이 치치치 하면서 이제 안정화, 배터리 입장에선 안정화가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퍼센트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100% 완전히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막 충전해야 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제 얘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해요. 보통 배터리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진짜로 6개월 지나면 100%였다가 충전기 빼면 쭉 수직 낙하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11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80%까지만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20%는 그럼 띵 까먹는 거냐? 뭐 그런 걸 누가 쓰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노트북 산 지 얼마 안 됐다라면 그 기능을 반드시 켜고 쓰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더 심각한 거를 해서 지금 저는 배터리를 최대 50%까지만 충전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도 새로 산 노트북이면 뭐 3, 4시간 갑니다. 저 지금 오늘도 수업 지금 6시간 하고 있는데, 물론 충전기를 꽂고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처럼 이제 충전기를 엔간하면 충전기를 꽂고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얘를 쭉 낮춰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80%보다 더 낮추는 방법은 노트북마다 방법이 좀 다르니까 궁금하다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절반 이하로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쓰는 게 보통은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정작 이걸 제가 1학년 수업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기억나서 당신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본인 노트북 오래 쓰고 싶다 하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믹스 영상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 슬라이드를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막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 한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 켜고 뭔가 적어보세요, 시스아웃 해보세요, 3+5 해보세요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어떤 글자들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 글자들은 어디에 담기는 거냐를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program.java와 같은 어떤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일에다가 글자들을 잔뜩 기록해두고 저장을 해둠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그 파일을 가지고 현재는 자바 프로그램, 나중에는 뭐 파이썬 프로그램 아니면 C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java 파일 여러 개를 모아서 아예 새로운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갖고 이게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딱 일종의 출품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C 동네나 C++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c 파일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약간의 되새김질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예를 들면 .exe 파일이라든가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바로 결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출품을 하거나 앱스토어에 올리거나를 할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py 파일 이렇게 작성해 놓고 F5 누르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그 안에 적혀있는 문장을 차근차근 읽게 됩니다. import random 하고 엔터를 치는 것도 어딘가에 있는 random.py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그 안에 무슨 글자들 적혀있나 읽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식으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 동네마다 구체적으로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다루냐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프로그래밍 한다, 코드 적는다라는 건 어떤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미리 적어 놓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 한 해 만해를 논의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파일 내용들 다 적은 다음에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 이제
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F5라든가 그런 거 누르면 이클립스라든가 뭐 여러분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 써본 적도 있겠죠 등등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적어놓은 파일 내용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 동네는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일단 먼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탭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내용 또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다가 키보드 입력을 하는 거 등등을 여러분들이 구경하거나 직접 키보드로 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의 콘솔 탭을 통해서 언제 실행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헬로 월드를 몇 번 출력했나 어떤 내용을 출력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티드라는 거 뜨거나 안 뜨거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미 끝났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냐 등등을 확인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 8글자로 지금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java 파일에다가 뭔가 열심히 코드를 적는 시점은 아직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시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언제 실행되냐? 일단 우리가 컨트롤 F12를 눌러서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야 그 프로그램은 실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탭 보시면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맨날 며칠에 스타트를 해서 아직 죽지 않은 애입니다. 그 다음에 헬로월드 지금까지 뭐 16만 번 출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프로그램은 아직은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현재 열심히 실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실행이 끝나버렸을 터미네이트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미 시작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 8글자 정도로 축약을 해서 언급을 해두고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보편적인 흐름은 자, 일단 가장 먼저 다양한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요. 어떤 데이터는 미리 세팅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핸드폰 위에 있는 사용자한테서 입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 바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담겨있던 데이터랑 밖에서 방금 입력받은 데이터 등등을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든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콘솔 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화면이라든가 등등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무언가를 출력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데이터 관점에서 가져와서 조합하고 내보낸다와 같은 기본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 핸드폰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실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카카오톡 이 아이콘을 왜 누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왜 누릅니까? 보통은 이제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작성한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없나 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누르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메시지는 당연히 내 핸드폰엔 없는 거잖아요. 카카오 서버, 달리 말하면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면 여긴 아직 새 메시지라는 중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 앞으로 온 거 있습니까? 이거 있다고요? 알았어요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랑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4개 있다, 300 플러스 개 있다 같은 식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채팅방 목록에다 빨간색으로 4라든가 300 더하기라든가를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그라미가 적혀 있냐 아니냐 또는 내가 이전에 보낸 어떤 사람한테 보낸 메시지 바로 옆에 노란색 1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냐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지금 실행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왜 지금 켜고 있냐? 보통은 데이터 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헬로월드 열심히 출력하는 프로그램 맨 처음에 만들어 봤잖아요. 그 친구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동일한 헬로월드를 항상 동일한 방식대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대로 뭔가 바깥에서 데이터를 열심히 입력을 받아요. 예를 들어 뭐 앱을 하나 딱 받았는데 다운로드를 했어요. 3,000원 주고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 아무 질문이나 해보세요. 뭐 GPT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름이 적혀 있어서 3,000원 내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과제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거 너 알고 있니? 라고 제가 열심히 키보드를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무것도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캠이죠. 그런 악성 코드와도 같은 프로그램도 일단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바깥에서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세 가지 작업들 중에 가져오는 걸 안 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는 있고, 내보내지 않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 서버 같은 다른 컴퓨터라든가 심지어 여러분 모니터, 키보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스아웃해서 출력한다 라는 것 역시나 우리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글자들을 내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콘솔 탭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이클립스 거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키보드도 우리 프로그램 바깥에 있고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스캐너라는 친구를 쓴 거고요.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그 헬로월드 프로그램은 바깥에서 그 어떤 데이터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헬로월드밖에 쓸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항상 헬로월드, 동등한 결과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계랑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프로그램 바깥에 존재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관련한 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라면 당연스럽게도 랜덤이라든가 그런 기능 역시나 보통은 시간을 써서 언제 컨트롤 F11을 눌렀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그런 랜덤 기능들도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따라서 프로그램 바깥에서 그런 거 아예 안 가져온다, 시계도 안 본다 라면 진짜로 항상 똑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든지 돈 내고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만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당장 컨트롤 F11 눌러서 지금 당장 3,000원 내고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의미가 있나 하고 여러분이 의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시스아웃 저장해보세요, 오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뭔가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래밍 연습을 해보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이 친구가 한번 딱 실행했을 때 헬로월드 한번 뜬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또 누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나중에 여러분이 종강할 때쯤에 또 컨트롤 F11 눌러도 똑같은 헬로월드를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때 가서 얘를 다시 실행해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 애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행 항상 고정돼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엔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까 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종의 데이터 택배 같은 느낌이죠. 그 세 가지 작업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 가져와서 새로 계산해서 내보낸다와 같은 기본적인 흐름을 데이터 흐름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사과 같은 걸 먹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점수는 0으로 스타트해서 사용자가 뭐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누르면 점프를 할 수 있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고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사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내 캐릭터랑 사과랑 붙으면, 서로 부딪히면 사과를 없애면서 점수를 올린다든가 하는 수많은 데이터 흐름들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려서
사과가 언제 등장할 건지를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나왔던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눌러서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입력을 한다면 점프를 시켜서 장애물을 피하거나 공중에 있는 사과를 먹거나와 같은 서로 다른 데이터 흐름을 얼마든지 발생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이미 배운 적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경을 해보고 직접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 그 창컴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앞으로 게임 만들 때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만 미리 짚어놓고 갈게요. 자, 여러분 값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뭐 숫자값,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글자들 스트링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글자들이라든가 소수점 달린 숫자라든가 그런 다양한 값들 여러분 파이썬에서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바에서도 구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숫자든 심지어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그런 모든 값들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메모리가 뭔지는 다 알죠, 여러분? 노트북 같은 거 구매할 때 이제 뭐 노트북의 스펙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먼저 보는 게 뭐 봅니까? 이제 뭐 i3냐 5냐 같은 거 CPU의 성능을 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SSD 하드디스크가 뭐 512GB냐 256GB냐 하는 거 구경해 봤을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얘 친구가 메모리가 8기가가 꽂혀 있냐 16기가가 꽂혀 있냐 같은 거 비교해 가면서 결국은 여러분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지금 여기서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아무튼 그런 모든 값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내 게임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 우리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중요한 값, 3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값들 자체랑 내가 3을 출력하기 위해 나중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3을 출력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java 파일에 적어두는 3 한 글자는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java 파일에다가 3 한 글자를 적었다고 해도 그 한 글자가 숫자값 3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값 3은 아무튼 그 괄호 안에다가 3이라고 한 글자 적어 놓으면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숫자값 3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콘솔 탭에 출력을 해주는 건 맞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실행하고 나서 얘기고 컨트롤 F11 누르고 나서의 얘기고 .java 파일에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로 치는 와중에는 우리가 무슨 글자를 어떻게 치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LN 써가지고 우리가 콘솔 탭에다가 3 한 글자 출력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지금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우리는 숫자값 3을 출력한 게 아니에요. 정밀하게는 숫자값 3이 지금 메모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3 한 글자를 만들어 갖고 그걸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서 콘솔 탭에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저한테 직관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뒤에 있는 판을 까면 진짜로 메모리라는 칩이 존재해요. 당연히 SSD라는 것도 어딘가 박혀 있을 거고요. 배터리도 어딘가 들어있을 거고요. 아무튼 메모리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입니다. 내 컴퓨터에. 그 다음에 우리 막 여기서 뭐 0살 차이 납니다 이런 거 구경했잖아요. 콘솔 탭에서. 이런 식으로 32라든가 0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여러분은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프로젝터로 띄우고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의 콘솔 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메모리 그 자체는 아니면 여러분이 메모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 뒷판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칩이 보이겠죠. 옛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뭐 5나노 공정이니 4나노 공정이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나노가 나노미터를 의미하는 거고, 메모리 하나하나 그 주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들어있는 거, 그거의 밀도가 5나노미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연결됐다 끊어졌다 한다는 의미거든요. 5나노미터면 0.00000005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옛날 메모리는 그 정도로 밀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메모리는 진짜로 뒷판을 까고 진짜로 우리가 돋보기까지는 아니고 현미경 정도를 쓰면 지금 이 메모리 위에 3이 들어있나 1이 들어있나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32가 보이고 0이 보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값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값은 메모리 위에만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메모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게 보입니다. 쟤네들은 전부 다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메모리가 아니니까요. 정도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업 후반부에서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 요걸 차관사항으로 삼아서 조금 여러분 게임 안에서의 뭐 경험치라든가 인벤토리라든가 같은 걸 생각할 때, 아니면 내 캐릭터 움직임 같은 걸 생각할 때 요걸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해두고, 아무튼 간에 그래, 메모리 위에 뭐 숫자가 올라가네, 헬로월드 글자들이 올라가네 할 건데, 아무튼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표, 방금 전 그 세 가지 데이터 택배를 생각하면 보통은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자 귀에 뭔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와 같이 프로그램 바깥으로 뭔가 내보내는 그런 표현에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미리 적절한 요소들을 조합해 가면서 점 자바 파일을 구성을 해두고,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컨트롤 F11 눌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숫자 0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라든가, 아니면 16준수로 20에 해당하는 32라든가 적절한 값들이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값들을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저기 있는 32랑 여기 있는 32랑 가져와서 뺄셈해서 0을 만들고, 그 0을 가지고 숫자 0을 가지고 0 한 글자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다시 조합해서 맨 마지막에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출력,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적게 될 거예요. 하나는 수식이고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둘 다 아마 여러분 이미 파이썬 수업 시간에 창컴이라든가 해서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일단 수식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특급 우편 같은 거 할 때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익스프레스는 일단 뭐 표현하다, 표출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모티콘은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이모트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이모트하다라는 건 보통 이제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너 마음에 안 들어 같은 내 머릿속 생각 중에 조금은 서정적인, 조금은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표출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비하면 여기서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다룬 요 익스프레스는 약간은 좀 가치 중립적인, 약간은 좀 무미건조한 느낌의 내 머릿속 생각을 표현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익스프레션이라는 친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이제 책에서 표현식이라는 세 글자를 써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저런 수식, 저런 익스프레션들, 예를 들면 3 더하기 5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적을 때 일단은 아무튼 나중에 그걸 갖고 8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 노름을 하기 위해서 저걸 적는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수식 이렇게 두 글자로 압축을 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익스프레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무슨 식 하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뭐 while문의 조건식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자바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자바 쓰고 있지만 파이썬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요 수식이라는 개념이 콕콕콕 잘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대동소이한 천편일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식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수식은 계산,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라는 수식이 있다면 그 친구 계산하면 숫자값 8이 나온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뭔가가 계산의 대상이라면 걔는 수식이다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아까 살짝 강조했던 그 값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값이라는 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java 파일은 메모리는 아닙니다. SSD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로 쳤던 글자 3은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저장했을 때 .java 파일에 담기게 될 거고 달리 말하면 그 친구는 절대로 값이 아니고 대신에 우리는 나중에 계산하면 숫자값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진짜로 숫자값, 진짜로 스트링 형식값 같은 것을 키보드로 쳐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들을 미리 적재적소에 적어둠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동네는 숫자 더하기 스트링이 그냥 해주지 않기 때문에 str 괄호 닫고와 같이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 이 데이터 지금 출력해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식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완성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단 데이터 흐름, 이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다양한 수식들 여기 이미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식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는 같은 것도 지금 수식이라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뺄셈식도 눈에 보이죠 지금? 그래서 메모리 위에 UAG 자리에 있는 숫자, MyAG 자리에 있는 숫자 들고 와서 뺄셈을 해서 그걸 다시 메모리 위에 차 자리에다가 담는다와 같이 수식을 적어 놓은 셈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차 자리에 있는 걸 들고 와서 그걸 글자들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붙이기를 해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등 수많은 수식들이 여기 들어있고 그런 대부분의 수식들은 그래서 뭐랑 빼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뺄셈이란 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등등을 우리 목표에 맞게 차근차근 선택해 가면서 적어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3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연산자들을 써서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연산자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산자들이랑 작은 수식들을 조합해서 숫자 2개 들고 와서 더한다든가 메시지 2개를 이어붙인다든가 같이 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수식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데이터 택배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의미를 가져간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간단한 걸 생각해 보면 뭐 x는 3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걔는 지금 x가 3이랑 같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오른쪽 수식 계산한 결과값인 숫자값 3을 는 왼쪽에 적어놓은 그 x라는 변수 자리에다 담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미 배운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는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메모리 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는 계산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는 수식이라고 딱 잘라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어사인먼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는 수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른쪽 거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왼쪽에 적혀 있는 걸 토대로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에 담는 거예요. 는을 안 하면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발생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는 수식을 적을 때는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건데 와 같은 걸 할 때 지금 우리 코드 보시면 지금 사용자한테서 입력받은 그 숫자를 UOAG에 담을 거야 또는 차에다 담을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는 왼쪽에다가는 보통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이름을 적어가면서 전체 수식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UOAG에 담는다, 차에 담는다, 뭐 다른 데다 얼마든지 담을 수도 있죠. 아무튼 는 수식을 우리가 적은 케이스가 여긴 두 군데가 있고 둘 다 왼쪽에다 이름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얘기를 살짝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남은 거죠? 좋아요. 이름입니다. 이거는 아직 파이썬 수업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은 개념이긴 한데 뭐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름 영어로는 그래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식은 영어로 딱 익스프레션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개념은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명칭이 영어로. 그래서 어떤 동네는 name이라 부르고 여러분 파이썬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헬로 같은 거 적으면 제가 모르는 이름 등장했는데요. 혹시 헬프를 헬로라고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랑 관련된 오류 제목을 이름과 관련한 오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이름을 진짜로 nam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기호를 의미하는 심볼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고 뭐 그래요. 일단 자바에서는 이름은 그냥 na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는데 이름은 뭐냐? 뭐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는 수식 적을 때 얼마든지 왼쪽에 적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절한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선언을 미리 적어둠으로써 나중에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정해두고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 하면 내가 int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흐름의 매개체로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름 정해두고 나중에 사용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시를 두 개를 들고 와봤어요. 자, 저렇게 int number 세미콜론을 해놔다 치면 는 수식, 넘버는 3 같은 걸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는 수식의 부분 수식으로서 좌항 자리에 이 이름 선언해서 미리 도입해둔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저 는 수식의 의미는 넘버 자리에 3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거냐와 같은 용도로 우리가 저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은 아닌 노말 수식, 덧셈식이죠. 아무튼 저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넘버는 넘버 더하기 5 한다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 아까 전에 지금 3을 담아놨을 것 같으니까 담겨있는 3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우항 계산해서 5를 오른손에 쥐고 최종적으로 그거 두 개를 더해서 8이라는 최종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저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적어놨고 이 이름에 담겨있는 값, 이 이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여기서 꺼내와서 쓰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름 얘기가 나왔고 뭐 이름은 그냥 이름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해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점 자바 파일 적을 때 수식으로서 적는 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는 왼쪽에 적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 얘기는 조금 사연이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자바 동네, 파이썬 동네 요 이름 개념을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이름을 어떻게 복잡하게 다루고 있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긴 하지만 방금 전 그 실습 내용 따라오면서 myAge에 처음에 이거 담아놓고 스타트 하고 있네. UOAG 키보드 입력 받은 거 지금 잘 담고 있네. 그러면 이제 뺄셈에서 다시금 차에 담을 수 있겠지. 그럼 차에 지금 진짜로 나이차가 담겨 있을 테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집어와서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 따라오면서 납득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일단 지금은 진짜 현실 속 이름처럼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것들 중에 내가 지금 딱 원하는, 지금 내가 숫자 3을 정말로 담고 싶은 이라든가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딱 담겨 있는 그 이름 하나, 뭔가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지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로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런 이름, 예를 들면 뭐 넘버라는 이름, 뭐 나중에 다양한 이름 적을 수 있겠죠. 뭐 레벨업이라든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이름들을 내가 지금 인트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쓸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쓸 거야. 뭐 프로그램 클래스 이름으로 쓸 거야 등등을 우리만 알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우리의 .자바 파일을 들고 가서 작업을 수행해줄 이클립스라는 친구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름은 이 용도로 쓸 거다라는 걸 먼저 선언을 적어서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줄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자, 파이썬 동네에선 선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일단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우리가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항상 이거 숫자용이야, 이거 글자들 담는 용도야 라는 걸 딱 정해놓고 스타트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을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x는 3 하면 x의 숫자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 엔터 치면 3 나오죠. 왜냐? 가장 마지막에 3을 담았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단순 변심해서 3 이런 걸 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x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담은 3 한 글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x라는 이름을 숫자 담는 용도로도 쓰고 글자들 담는 용도로 쓰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막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름은 여러분이 선언을 어떻게 적었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뭘 담을 수 있냐가. 그래서 우리가 int UOAG 했다면 여기다가는 int 형식 값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트링 형식 값이라든가 뭐 소수점 달린 플롯 형식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담는다든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 대한 용도 같은 것들이 고정돼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건 인트용이야, 이거는 인트용이 아니고 스트링용이야 같은 거를 이클립스도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미리 적어 두도록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설계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파이썬이랑.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사용한다, 수식으로서 적는다기 때문에 수식 얘기로 살짝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런 수식을 적는 건 어디에라든가 무엇을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적는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 그럼 이제 어디에 데이터를 담을 것이냐, 데이터 흐름을 어디다 대고 발생시킬 것이냐랑 데이터 흐름을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시킬 것이냐 두 가지를 지금 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은 는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넘버는 3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제 이 수식이라는 본연의 의미 어떻게 역시나 곁들여 가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수식 적어 볼까요? 넘버 자리에 넘버 값이랑, 그러니까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랑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곱한 값을 넘버 자리에 담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다 칩시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담는 게 목표니까 우리는 는 수식을 적긴 해야 될 거예요. 넘버 는 한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담을 거냐?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랑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한 번씩 들고 와서 양손에 똑같은 값을 쥐고 걔네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수행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곱해서 담을 겁니다. 따라서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와 같이 원래 담겨있는 값을 제곱해서 다시 담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같은 것 기술한 용도로도 수식을 여러분이 적으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수식 적을 때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을 어디에 발생시킬 것이냐, 무엇을 줬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또는 그런 데이터들 가져와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육하원칙 있잖아요. 그 막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수식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냐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육하원칙에서. 예를 들어 왜 지금 넘버에다 3을 담고 앉아있냐? 같은 거는 다행스럽게도 컴퓨터는 그걸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프로그래머가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지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냐? 왜 지금 통화료를 내가면서까지 통신요금을 내가면서까지 카카오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를 확인하나?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 자체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우리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이 그걸 원했으니까 지금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확인하고 싶으니까 요금이 나간다는 걸 감수하고 카카오톡 앱을 눌러 쓰려니 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항상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짜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가 하는 컴퓨터가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 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이 넘버 자리에 3을 담는 걸 할 것이냐 등등등이에요. 언제 넘버랑 넘버를 곱할 것이냐, 언제 최종적으로 결과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냐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게 이 코드 흐름에서의 논의하는 기본적인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이 정도 하면 일단은 얼추 끝이 나고요. 코드 흐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앱을 왜 설치했습니까? 왜 지금 그거 버튼 눌러갖고 통화료 내가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데이터 흐름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의의는 데이터 흐름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램 그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비되는 코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행하면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왜 2번 출력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당시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동일한 문장을 2번 적어놨기 때문에 코드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코드를 아무데나 적어놓는다고 항상 컨트롤 F11을 누르면 헬로 월드를 2번 출력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자동 완성 당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java 안에 클래스 프로그램 중괄호 안에 메인 어쩌고 중괄호 안에다가 그 두 줄을 적어놨었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바로 그냥 헬로 월드를 2번 출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언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냐를 메인 중괄호 안에 그 내용물을 집어넣음으로써 프로그램 실행하자마자 바로 즉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뭐를 실행할 거냐, 걔가 끝나면 다음에는 뭐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냐 등등등과 같은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어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보편적인 흐름, 데이터 택배의 근본입니다. 프로그램 바깥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 어디가 담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꺼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서 또 담아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 차 같은 거
꺼내가지고 메시지 만들어서 프로그램 바깥으로 보내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지금 뭐뭐 하고 뭐뭐 한 다음 마지막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와 같이 이 목표대로 내 프로그램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지금 적어 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부분들이 실행되도록 코드 흐름을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뺄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값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출력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프로그램 실행의 기본적인 의의인데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져오고 계산하고 출력하도록 만드는 게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각각의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 흐름을 목표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지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문장, 요거 지난 시간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하고 문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while문, if문 같은 거 여러분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걔네를 if문, 영어로는 if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문장이라고 우리 수업에서는 표현을 할게요. 역시나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파이썬 하면서 이미 구경해 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고요. 그래서 역시나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 C 등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전부 다 지니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정도로 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실행, 영어로는 execute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시나 뭔가가 실행의 대상이다라면 걔는 문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컨트롤 F10을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해 봅시다의 실행은 execute는 아니기는 합니다. 얘는 보통 run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이클립스도 ru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ecute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 run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컨트롤 F10을 누르든가 카카오톡 앱을 아이콘을 누르든가 해서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컨트롤 F11을 눌러야 우리가 미리 적어놓은 각각의 문장들을 실제로 execute를 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실행 두 글자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문장의 나열이 기본적으로 곧 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 그 자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있는데 코드 흐름을 여러분이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쉽게도 데이터 동네에는 기본 단위를 딱 잘라서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고 데이터 흐름 발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지금 보면 프로그램 나이 지정하고 사용자 나이 입력받는 문장들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만드는 문장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문장들을 여기다가 지금 우리 목표에 맞는 순서대로 따박따박 적어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lt, Shift, G 써가지고 자동 완성했었던 그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hile문 첫 줄에다가 조건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항상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0번 반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한다는 건 중괄호라든가 들여쓰기로 구분해 놓은 그 while문의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우리 SYS OUT 한 다음에 자동 완성 당했다는 저런 복잡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때 적었던 요 세미콜론 찍은 요것도 문장의 일종이고 요런 문장을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ile문은 while문이고 if문은 if문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그래요. 파이썬의 예시로 봅시다. 자,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잖아요.
얘도 문장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꺽쇠 3개 해가지고 여러분 엔터 칠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요걸 이제 쉘이라든가 인터랙티브라든가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 문장을 실행을 시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임포트 타이머가 엔터 쳤더니 얘가 뭔가를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포트 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지금 x는 3 적어놨다 치면 if x가 뭐 0보다 크면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서 지금 바로 뭔가를 실행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면서 우리의 남은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뭐 0보다 큽니다 하고 갖고 엔터 치고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우리는 if문 한 덩어리를 통째로 작성을 끝낸 거고 그 if문을 실행했더니 지금 x에 3 들어있으니까 0보다 큰 게 맞아서 들여쓰기 해놓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0보다 큽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전체 if문의 실행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에서는 문장 하나를 적고 그 문장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f문도 어엿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뭐 for문 여러분 적어본 적 있죠? while문 적어본 적 있죠?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냥 x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저 그냥 x 적고 그냥 엔터 친 것도 어엿한 문장의 일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터랙티브가 실제로 다음에 남은 거 없어? 또 할 말 없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에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작업을 수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놓고 여기다 엔터만 쳐도 문장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 문장도 요 한 줄도 어엿한 하나의 자바 문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if도 안 적혀 있고 import도 안 적혀 있고 한데 아무튼 요런 한 줄도 얼마든지 문장이라 부를 수 있고 요런 문장을 파이썬 동네나 C 동네나 공히 수식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아까 전에 x하고 엔터 친 것도 역시나 파이썬에서의 수식문을 적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ysout에서 세미콜론 찍어갖고 마무리한 요 문장도 역시나 수식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식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시 18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수식이에요. 자, 우리가 적는 모든 수식은 반드시 무조건 각각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수식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었다. 유효하게 여러분이 그 3 더하기 5를 수식으로서 적으려면 반드시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sysou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뒤에 세미콜론을 찍는다든가 하면 예쁘게 문장 하나 안에다가 그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또는 if문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적을 수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간에 하나의 수식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양다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포함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자 봐봐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거든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요것도 지금 수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조그만 수식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장이 지금 if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수식은 이 if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개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쪽은 일단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수식은 뭐 저기에 뭐 if문이 있든 while문이 있든 그런 거 1도 상관없이 얘가 지금 당장 적혀 있는 요 한 줄, 요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만 일단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까지만 살짝 얘기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의 수식은 반드시 단 하나의 문장에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될 수 없고 어떤 수식이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파이썬에서 3 더하기 5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거 적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얘 한도 끝도 없이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난 지금 저거 덧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8
나오는 거 구경해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일단 여기서 지금 엔터를 치는 겁니다. 하면 문장을 완성한 거예요. 저는 지금 엔터를 침으로써. 자바 동네는 이제 세미콜론을 찍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파이썬은 엔터를 치면 문장 하나를 보통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문장을 완성했고 그 문장을 실행해서 이 수식을 계산을 성공적으로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8을 구경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3 더하기 5가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말은 이 3 더하기 5가 아직은 수식으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모든 수식들은 단 하나의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게 불가능하고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일단 부연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 중요한 건 수식은 반드시 걔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단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까 봤던 그 간단한 버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전에 막 3을 5로 나누고 몫이 어떤 애 막 그걸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어떤 문장의 내용물 또는 어떤 문장의 내용물 아무튼 어떤 하나의 문장의 내용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my age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딘가에 my age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장 내용물로서. 그렇기는 한데 그 어떤 문장의 내용물도 아닌 예를 들면 뭐 이런 완전 중괄호 바깥이라든가 바로 오류 나죠. 뭐한 짓이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날 거예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오류가 날 겁니다. 세미콜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세미콜론 찍으면 뭐 는 1 같은 식으로 는 수식 구성해갖고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는 이 my age, 수식 my age는 이 문장 안에 포함된 게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유효하게 우리가 수식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언제 수행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을 수식에 대한 계산이 언제 수행되냐는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을 그 문장 단 하나의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 적혀 있었던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문장 안에 적혀 있었던 수식은 당연히도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헬로 월드 같은 거 출력하는 문장을 적어놨다 칩시다. 그런 수식을 적어놨다 칩시다. 근데 그게 적혀있는 문장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 품은 내용물로 적어놨는데 조건식 단 한 번도 true가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을 0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은 문장 안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한 그 수식은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 같은 게 원래 계산돼야 되는데 계산 안 되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은 조금 요상하긴 해요. 그 수식이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실행한다고 그 수식을 반드시 항상 계산하는 건 이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은 계산을 스킵을 해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계산 언제 하냐?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그 문장의 일종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다가 수식을 적으시게 됩니다. while문이라든가 if문 같은 경우에는 첫 줄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적절한 수식을 조건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적어서 그래서 이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또는 언제까지 실행할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헬로월드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자동 완성 해놓고 while문 자동 완성 해놓고 괄호 안에다가 true라고 적었잖아요. 그렇게 수식 true를 적어 둠으로써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 true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항상 동일한 내용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while문의 실행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while문 첫 줄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 조건식이라고 부르는 걸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true가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을 또 한번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라면 그때는 이 while문이란 거 전체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파이썬이랑 동등하죠. 그리고 수식문도 문장이고 이 친구도 수식, 저 길다란 게 하나의 수식이에요. 커다란. 거기다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5까지만 적으면 문장은 아니에요. 실행 안 됩니다. 엔터를 쳐야 수식문을 완성하는 거고 나중에 실행해 보든가 인터랙티브에서 시켜보든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식문은 while문에 비하면 실행 양상이 간단합니다. 그냥 수식을 계산하고 계산 끝나면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출력한다라든가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같은 거는 지금 저 짧은 수식문에, 저 길다란 수식문에 각각 왼쪽, 괄호 왼쪽에 무슨 글자들을 적냐, system.out.println을 적냐, 다른 걸 적냐 가지고 결정한 거고, 그래서 무슨 글자들을 출력할 거냐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글자를 채워서 결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를 등등등은 수식을, 디테일을 살려서 적어가면서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 문장으로 구성해 뒀고 그 문장을 while문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true가 true인 동안 계속 화면에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일한 문장을 그 while문 안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수식문을 while문 안에다 적는 게 아니라 while문 위에다가 적었다면 헬로 월드를 딱 한 번만 출력했을 겁니다. while문 아래에다 적었다면 헬로 월드를 단 한 번도 출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while문의 실행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등등등. 언제 출력을 할 거냐, 언제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냐는 그 수식이 담겨 있는 문장을 이 전체 프로그램 .java 파일에 어느 중괄호 안에다가, 어느 문장 다음에다가 또는 이전 위치에다가 적어 놓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요. 수식 얘기 그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적절한 문장들을 .java 파일 안에 적절한 자리에 적음으로써 그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py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로 문장들을 나열하는 거죠. 막 클래스, 프로그램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은 뭐 인풋 입력 받는다, 덧셈 한다, 마지막 프린트 한다 이런 식으로 엔터 쳐가면서 그냥 문장들을 적으면 파이썬 프로그램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쪽은 간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어두면 F5라든가 눌렀을 때 여러분은 당연스럽게도 맨 위에 있는 문장 먼저 실행되고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 문장 실행되고 등등등을 상상해 가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코드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어 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이랑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걸 보통 순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얘를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분기의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은 if문이라든가 어쩌면 매치문이라는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에서 등등등 그런 특별한 문장을 적어둠으로써 여러분은 분기 개념을 내 코드 흐름,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꾸준히 나왔던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 if문, while문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 문장들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문장들 안에 적절한 자리에 예를 들면 if문의 조건식, 예를 들면 수식문 세미콜론 적기 전에 무슨 수식 적을 거냐, sysout 한 다음에 괄호 안에 무슨 수식을 적을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목표에 맞게 적음으로써 각각의 지금 딱 구성되어 있는 순차 분기 반복 코드 흐름과 연계되는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의도를 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는 수식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거고 그렇게 는을 했다라 전제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sysout이라든가 해서 출력을 하든가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게임 만들 때는 그런 데이터를 담고 데이터를 꺼내서 화면에다 보여주고 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글자들 순서대로 쫙 출력하고 엔터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네모를 회전시킨다라든가 제 네모는 그냥 두고 다른 네모를 크기를 키운다든가 하는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바깥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당연스럽게도 우리의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언제는 스페이스바를 누를 것이고 언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을 것이고 언제는 누르고 있을 것이고 등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우스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키거나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엄청나게 다양한 입력들 중에 무언가를 이번에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거예요. 그런 모든 데이터 흐름들 다 가져와서 다 계산을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많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가는 무지막지한 스케일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될 거고 그런 데이터 흐름이 순서대로 발생해야 점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든가 캐릭터가 벽을 뚫고 나가지 않는다든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이터 흐름이 우리 목표에 맞게 딱딱 규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적절한 코드 흐름을 적어가면서 우리만의 게임을 완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코드 흐름이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구경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는 수식을 어디다가 정리에 따라 언제 이 값을 담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 될 거냐가 결정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요 수업 자료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보면서 데이터 흐름으로 인해서 코드 흐름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간도 구경을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면 여러분 창검 시간에 배웠던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프로그래밍의 완전 기초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이 납니다. 지금 6시 33분 됐어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제목은 데이터 코드고 자 제가 지금 파이썬 수업, 자바 수업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이썬 수업 제목도 데이터 코드였어요. 거기서는 뭐 나중에 영상 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막 되게 막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수식이 뭔가요? 그 다음에 뭐 변수라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봤죠? 등등등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 다뤄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파이썬 수업에서 반 학기 정도 다룰 법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3시간 안에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한테 일단 풀어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걔네들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일단은 내가 지금 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냐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데이터 흐름이 그 목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메신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등등 뭐 은행 앱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아무튼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는 보통은 데이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어가면서 어디다가 뭐를 어떻게 계산해서 담으면 되는 거냐 등등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거예요. 는 수식을 꽤 자주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은 미리 선언해둔 이름을 써가면서 아 지금은 차에다 담아야지 지금 myAge에 담으면 되는 거구만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는 UOAge에 담으면 되는구만 등등 이름을 써가면서 는 수식의 는 왼쪽을 채워 넣으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코드 흐름은 자 프로그램 우리가 컨트롤 F11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는 곧 코드 흐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문장을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수식을 포함시켜 가면서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여기 중괄호 또는 저기 중괄호 등등 적절한 곳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문장들의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이 곧 코드 흐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도록 여러분은 .java 파일을 구성을 하셔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본적인 의의를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이번 주는 여기서 커트를 하고 이 뒤에 내용을 살짝 더 각색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3시간 어치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갑시다.